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퇴사, 회식, 시간외 근무 강요 등을 법으로 금지하는 겁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지 정광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50대 중반 김모 씨는 상사가 퇴사와 신입사원급 업무를 강요하면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바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쌓은 경력하고는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그런 종류의 업무였습니다. 굉장히 자괴감이 심하게 생겼어요. 그동안 퇴사, 회식, 시간외 근무를 직간접적으로 강요해도 마땅히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지위 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폭언이나 욕설은 물론이고 엉뚱한 업무를 강요하거나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따돌리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1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금지된다는 원칙을 명시하도록 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의 경우에는 바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도록.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야 합니다. 문제 제기를 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도 해야 합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사업주에게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이렇게 법은 시행됐지만 현장은 아직 혼란스럽습니다. 괴롭힘이 사라질 것이란 기대와 업무 지시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섞여 있는데요. 일단은 조심하자라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현 기자가 첫날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회사원 박모 씨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한시름 덜었다고 말합니다. 개인 SNS에 무엇을 올리고 내릴지까지 관여하던 부서장이 더 이상 업무 외 지시를 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도 앞섭니다. 법제화 됐으니까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잘 지켜질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분명히 제가 신고했다는 걸 알게 될 텐데 그 당사자가. 업무 지시를 내려야 하는 상급자도 걱정이 많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진짜 야간에도 해야 되는 긴박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 일은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인지. 모호한 기준도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괴롭힘이 성립되는 조건만 규정됐을 뿐 정확한 사례와 가해자 처분 등은 회사가 직접 정해야 합니다.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모호해가지고 예를 들면 승진을 여러 번 누락했을 때 그거를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승진 누락의 사유를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이 명확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가혹한 직장 문화를 개혁하고자 등장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완전한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여기에 내일부터는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신상 정보를 물어볼 수 없습니다. 구직자에게 출신 지역이나 키, 부모님 학력 등 정보를 요구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내용은 신윤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일부터 실시되는 개정 채용 절차법에 따르면 이력서나 면접에서 직무 수행과 관계가 없는 개인 신상 정보나 가족 정보를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일명 블라인드 채용법이 시행되는데 출신 지역이나 키, 부모나 형제자매의 직업, 재산 등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출신 지역의 경우 현재 거주지나 출신 학교 정보는 묻거나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 신상 정보라도 직무와 관련된 것은 예외키로 했습니다. 다소 모호한 표현들이 있어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개별적으로 사업장에서 판단하시기 어려운 부분은 고용노동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질의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법은 또 민간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취업준비생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들 10명 중 3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과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최대한 안정적인 자리를 선호하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지만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일명 취준생이 2006년 통계 작성 후 가장 많은 71만 4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격증 같은 걸 따야 되는 분들 증가를 하면서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취준생 10명 중 3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일명 공시족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업 시험 준비 분야는 일반직 공무원이 가장 많았고 기능 분야 자격증, 일반 기업, 언론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청년층이 처음 취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11개월로 1년 전보다 0.1개월 길어졌지만 첫 직장에서 근속하는 기간은 5개월로 지난해보다 짧아졌습니다. 일자리를 그만둔 청년 2명 중 1명은 보수와 근로시간 등 근로 여건이 불만족스러웠다고 응답했습니다. 첫 일자리 임금 수준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다음은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측의 제3국 중재위 구성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연석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일본이 제안했던 이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안을 거부했다고요. 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제안한 제3국 중재위 구성안 답변 시한은 이틀 뒤인 오는 18일입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측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일본 정부의 추가 보복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오늘 당청 연석회의에 참석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장기전에 대한 대비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 실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지원책을 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는데 오늘 일본이 이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고요. 네, 문 대통령은 어제 일본 정부를 향해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침 수정일 뿐 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12일 양자 실무협의에서 한국 정부로부터 수출 규제 철회 요청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딴청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일본이 백색 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경우 반도체 말고도 배터리나 자율차 등 신성장 산업까지 추가 피해가 나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 건지 최나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일본이 화이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면 첨단 소재와 전자 등 약 1,100개의 품목이 영향을 받습니다. 세부 품목까지 감안하면 최대 3,000개가 넘을 전망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우리 정부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분야입니다. 차량용 2차 전지와 같은 전자부품도 유력합니다. 제2의 반도체로 손꼽히는 배터리 분야가 불안해진 것입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10위권 안에 들지만 첨가제나 원료 등은 아직까지 일본 의존도가 높습니다. 정부가 올 초 3대 중점 육성 신산업 가운데 하나로 선정한 미래차의 미래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현대차가 수소차 핵심 기술인 수소탱크에 필요한 탄소 섬유를 일본 도레이사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자율주행차의 눈에 해당하는 초정밀 카메라용 광학렌즈 등 주요 원천 기술도 일본이 갖고 있습니다. 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생산 시스템, 생산 시설에 대한 것들이 일본 제품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핵심 부품들을 어디에 얼마큼 의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 분석이 좀 필요해서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나. 미래자동차는 움직이는 가전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세부적으로 복잡하다는 겁니다.
현재 대표 산업인 반도체에 이어 미래 성장 산업까지 일본의 제재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타격이 상당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윤지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우리 기업들 정말 걱정이 클 텐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미 제한 조치를 받은 반도체 기업들 경우에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죠. 우회적으로라도 소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뿐 아니라 SK하이닉스 김동섭 사장도 일본의 원자재 협력사 방문을 위해서 오늘 오후 출국을 했는데요. 김 사장은 주요 협력사 경영진들과 만나서 이 원자재 수급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소재 우회 확보 방안을 알아보다가 이번에 급하게 출장길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단기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앞서 봤던 것처럼 뭐 배터리나 자율차 같은 분야로도 이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인데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거래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아닌 다른 기업들의 경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처럼 이 수직 계열을 통해서 이 국산화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전문가들 의견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국산화하는 데 투자 자금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이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수요처를 확보하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래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점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아베 정권이 협상을 통해서 풀려는 의지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인데요. 미국이 제3자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이해관계 측면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을 둘 다 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선으로 이렇게 묶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 한쪽의 입장을 또 들어주기도 힘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보다 실질적인 조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이 상응 조치라는 개념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를 통해서 오늘 처음 언급이 됐습니다. 예. 상응 조치란 한마디로 일본산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관세를 인상하거나 기술 규정 그리고 인증 심사 등을 강화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한일 갈등은 일반적인 무역 전쟁과 달리 상대국의 핵심 산업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하면서 결국 공급망이 붕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 한일 모두가 GDP가 감소하게 되고 이렇게 맞보복을 하는 동안 중국 등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롯데그룹이 오늘부터 5일간 각 사업 부문별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사장단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한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신동빈 회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그룹의 하반기 사장단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매년 두 차례 열리는 정례 회의지만 한일 갈등이 격화되는 시점에 열리는 만큼 신동빈 회장의 관련 발언에 정치권과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첫날 회의장에 들어서는 신 회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회장님 일본 출장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일 관계 강요 역할 하실 방안 있으신지요? 앞서 신 회장은 열흘간의 일본 출장 기간 동안 현지 금융권 고위 관계자와 재계 인사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이 때문에 귀국 후 곧바로 열린 이번 사장단 회의에서 한일 갈등 관련 대응책과 메시지를 던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장단 회의는 오는 20일까지 식품, 유통, 화학, 호텔 서비스 등 4대 사업부문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서 각 계열사 대표들과 임원들은 올해 초 신 회장이 주문한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고 시너지 창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회의 마지막 날에는 참석자들이 모두 모이는 통합 세션을 통해 부문별 우수 전략으로 선정된 계열사들의 발표 내용이 공유될 예정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다음은 저희 SBS CNBC 단독 취재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금융상품 중에 비과세 상품이라는 게 있죠. 세금 혜택으로 서민들 목돈 마련하라고 만들어진 건데 이게 엉뚱하게 만 65세 이상 고액 자산가에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여러 상품을 중복 가입할 수 있어서 생긴 현상인데 정부가 비과세 상품을 축소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협조합원으로 출자금 1,000만 원을 내고 매년 배당금으로 30만 원을 받는다면 이 배당에 대한 세금은 얼마일까요? 결론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원은 배당소득세 14%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회원이 농협과 수협에서 판매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3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고 지방세 1.4%만 내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이면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비과세 종합저축, 장기저축성보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등 비과세 특례 상품에 추가로 가입해 각 상품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복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난해 기준 2개 이상의 비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한 중복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자 수의 15.2% 정도였는데 중복 가입자들이 비과세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금융소득은 전체 금융소득의 35.8%를 차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6개까지 가입돼 있는 사람도 있고요. 결국은 개수만 많이 늘려다 보니까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서민들을 위한 비과세 상품이 65세 이상 자산가들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획재정부가 총 9개에 달하는 비과세 금융상품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 납세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을 계속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우선 가입 대상자가 겹치는 상품군끼리 묶어 통합한 뒤 상품별로 가입 조건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앞서 보신 비과세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보통 얼마 이상의 돈을 넣을 수 없는 정해진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상품을 동시에 가입했다는 건 곧 한도를 넘길 정도의 여윳돈을 굴릴 만한 자금력이 있는 자산가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겠죠. 앞서 단독 보도한 정인아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네. 자, 먼저 이 비과세 금융 상품의 취지는 앞서 정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민들을 위한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산가가 세금 혜택을 받았다는 건데 이 혜택의 규모 얼마나 되는지 좀 나왔습니까? 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예. 비과세 금융상품 하나에 가입하면 대략 1인당 약 10만 8천 원 정도의 세금을 감면받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복 가입자는 이보다 4배 이상 더 많은 49만 5천 원가량을 감면받고 있었습니다. 거의 5배네요. 네, 4개의 상품에 가입한 중복 가입자의 경우 128만 원 이상의 세금을 감면받고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만 65세 이상인 고액 자산가 중에는 9개 이상의 비과세 금융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해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정부가 애초에 이 비과세 금융 상품의 중복 가입을 허용했던 이유가 뭔가요? 네, 기재부는 취약계층별로 이 비과세 금융상품을 산발적으로 만들다 보니 가입 대상자가 중복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라도 중복 가입을 막겠다라는 정부의 의지에는 좀 공감이 가는데요. 이 총 9개의 상품을 어떻게 통합한다는 겁니까? 네, 기재부는 가입 대상자가 겹치는 상품끼리 묶어서 통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상품의 일몰기한이 다가올 때마다 상품을 없애거나 가입 조건을 바꾸는 식으로 상품 수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비슷한 상품끼리 묶은 뒤 세금 감면은 상품군별로 각각 혜택을 주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상품별로 일몰 기간을 기다리겠다는 거는 결국 한두 달 안에 이게 해결되기는 좀 어렵다는 건데 언제쯤 통합이 완료가 될까요? 네, 통합 시기에 대해 묻자 기재부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일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9개 상품별로 일몰 기한도 제각각이고 보통 한 상품의 조세특례 기한이 3년 이상으로 설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통합 원칙을 반영하고 장기적으로는 통합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회용 컵 대신 친환경 제품으로 알려진 텀블러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텀블러 제품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지금 문제가 되는 텀블러가 얼마나 됩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텀블러 2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파스쿠치와 할리스 커피 등 유명 커피 전문점에서 판매된 2개 제품과 생활용품점 다이소,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MJC에서 판매된 제품들입니다. 이들 제품은 용기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됐는데요. 특히 MJC 제품에서는 국제 기준치인 킬로그램당 90mg의 880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업체들은 텀블러의 표면 디자인을 더 선명하게 하고 오래 유지하기 위해 납이 다량 함유된 페인트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검출된 게 납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기준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납은 발암 가능 물질로 중독되면 빈혈이나 근육 약화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어린아이의 경우 지능 발달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린이용 완구류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은 있지만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소비자원은 표면 코팅된 페인트에 납이 함유돼 있을 경우 피부 접촉과 흡입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납이 검출된 제품들은 모두 판매가 중지됐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업체에서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산입니다.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일수록 입주 후에 집값이 더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높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고 그렇게 오른 시세가 다시 분양가를 견인하는 현상이 실제로 확인된 겁니다. 보도에 김완진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에서 면적당 가격이 가장 비싼 홍파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116제곱미터의 경우 지난 2014년 11월 분양 당시 가격이 11억 원이었는데 올해 2월 21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실거래가가 분양가의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한 부동산 정보 업체 조사 결과 이처럼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일수록 가격 상승률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2년 반 동안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 상승률이 월 평균 약 11%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로 분양가가 책정된 경우 수도권이 5.8%, 지방이 5.4% 올랐고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면 수도권은 3%, 지방은 2.3% 올랐습니다. 분양가 3억 원 이하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0%대 상승률에 그쳤습니다. 고분양가가 책정되면 주변의 인근 단지의 매매 가격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높은 주변 실거래가가 발생되게 되면 다시 그것이 고분양가로 이어지는 수. 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상승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 상승률은 지난 2017년 하반기 3.4%에서 지난해 하반기 2.2%, 올 상반기에는 2%까지 상승률이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집값 급등세가 반영돼 분양가가 껑충 뛴 데 반해 하반기부터 주택 가격이 주춤했기 때문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김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지난 5월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청구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기준을 변경해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 5천억 원가량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의무납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체납 외국인은 국내 체류가 불가능해집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 미납 3회까지는 6개월 내 단기 비자 연장만이 허용되고 4회 미납부터는 체류 자격이 박탈됩니다.
정부의 고용장려금을 받아 채용된 신입사원 10명 중 3명이 입사 후 1년 이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을 통해 입사한 취업자가 1년 넘게 남아있는 경우는 71.4%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년 고용장려금 정책은 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면 한 명당 900만 원씩 3년간 총 2,70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소나기가 오는 동안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소나기는 비구름대가 좁은 지역에 강하게 발달하면서 지역 간의 강수량의 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장마도 시작되겠습니다. 저녁에 제주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밤에는 전남과 경남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모레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대체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지만 습도가 높겠습니다. 이에 따라 열사병 위험지수도 높게 오르겠는데요. 대구는 경계 단계, 서울과 대전, 광주는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낮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수원 31도, 춘천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20도로 시작해 낮에는 26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남부지방 장마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30도, 광주와 대구 29도로 오늘보다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내일 제주도부터 시작된 장맛비는 모레 새벽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제주도는 주 후반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